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생활 속 고분자 거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실생활의 문제 해결과 화학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식량혁명과 화학 반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질소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이 질소의 순환은 화학에서도 나오지만 니네 오히려 이제 어떤 생명과 원에서 다뤄지는 포인트다. 그래서 그 부분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하버라는 교수님이 하버 보슈법이라는 그 화학 방식을 만들어냈죠. 하버하고 보슈는 공장장이야, 공장장. 이걸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 질소 순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화학의 이용성에서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류한테 도움을, 우리가 좀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많다고 하잖아요, 아프리카 쪽에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또 경북대 교수님인가 유명한 교수님, 옥수수 교수님, 옥수수 박사이시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무상으로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가 공급시켜주는, 그쪽 기후 조건에서도 이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러니까 그런 농화학, 농생명, 농화학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인류 생명에 특히 식량에 관련된 그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질소 순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질소의 순환,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대기 중에는 N2라고 이렇게 쓰죠. 우리는 이제 화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N2의 구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죠.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고 비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는 이렇게 강력한 다중결합, 삼중결합이죠. 그래서 질소 기체의 결합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죠. N3중결합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삼중결합이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삼중결합이 산소는 이중결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산소 이중결합은 우리가 들이마시면 우리 호흡 효소들이 그걸 깨트려가지고 우리 몸에다 쓸 수가 있어. 근데 질소는 삼중결합이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더 안정하죠. 결합력이 세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호흡 효소가 이걸 분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소는 분해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면 꼴딱꼴딱 들이마시면 다시 나와요. 질소는 다시 나옵니다. 대기 중에 얘가 얼마 차지하고 있냐면 니네 잘 알지만 78%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데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고. 옛날에 이제 얘가 뭐 번개라든지 화산 폭발이 되든지 이런 에너지원을 받아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얘가 NO2나 NO3 같은 애들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지. 이건 어떤 이런 자연현상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물에 녹으면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질산이온이라든지 아질산이온이라든지 이온의 형태로 바뀌겠죠. NO3 마이너스, NO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게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식물의 뿌리로 흡수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식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여기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이 단백질의 재료로 질소를 사용하게 된 거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직접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화학 반응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에너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번개라든지 화산 폭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많이 안 만들어졌겠지. 이거를 직접 이용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 걔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질소 고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질소 고정. 그래서 이 질소 고정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지. 이 질소 고정 세균이 있더라. 대표적인 애가 누가 있냐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요.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남세균, 뭐 아조트박테리아, 참고로 말아서치세요. 이런 아주 희귀한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바로 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바로 뭘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더라.
얘 암모니아라고 하지. 그래. 얘네 암모니아 구조 어떻게 생겼니? 바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죠. 이렇게 생겼잖아. 비공유전에서 하나 있고 얘 각도가 몇 도죠? 삼각뿔 구조고 각도가 107도고 이런 걸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구조가 무슨 구조야? 삼각뿔 구조였죠. 이렇게 기억나죠? 그 다음에 극성이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렇게 이런 구조다. 여기는 몇 도야? 107도였어. 이런 것들. 이 암모니아가 이제 물에 잘 녹죠. 얘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됐지? 이렇게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되더라. 이 암모늄 이온은 질화세균이라고 하는 그래서 질화세균이라는 세균이 있어. 세균들의 작용으로 많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아질산이 되기도 하고 질산이 되기도 한다. 아질산은 우리 NO2 마이너스라고 하고 질산은 NO3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죠. 얘네들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얘네는 세균들에 의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이 있고 질화세균이 있다. 이건 아질산 세균이라고 하고 이건 질산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 아주 극히 일부의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박테리아 주로 콩과 식물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을 밭의 쇠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많이 안 먹는 사람 두부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유는 뭐야? 생태계에서 이제 생산자라고 하는 식물이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할 때 이런 질산이나 아질산 이런 게 흡수돼야 되는데 이 질산은 흡수가 잘 되는데 아질산은 독성이 심해요. 그래서 얘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질산, NO3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암모늄도 흡수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식물에서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포도당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이 식물을 갖다가 이 풀을 누가 뜯어 먹어요? 1차 소비자인 소가 뜯어 먹지. 우리는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남의 살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소를 두들겨 잡아 먹죠. 이게 사람이지. 가끔 풀 뜯어 먹는 사람도 있죠. 효율이 떨어지죠. 소고기 100g 먹으면 되는데 그 100g을 풀로 먹으려면 아무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풀만 뜯어 먹어야 돼. 아마 턱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효율을 따져가지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진화하게 된 거야. 근데 안 그래도 우리가 그 고기 먹은 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풀을 정말로 하루에 몇 쌍을 먹어야 되지. 상 맨날 막 상 거 차려갖고 먹어야 돼. 계속 풀만 뜯어 먹어야 돼. 그러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라미드 단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밑에 바로 전 단계를 먹는 거야. 그게 효율의 문제죠. 위로 올라갈수록 효율이 좋아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이렇게 돼서 어쨌든 소를 잡아먹기도 하고 풀 뜯어먹기도 하고 이 생태계 내에서 우린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소비자라고 한다. 소비자라고 한다. 얘 뭐 1차 소비자고 최종 소비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태계 내에서 질소가 순환을 하죠. 자,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뿌리옥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런 특정한 콩과 식물이나 뭐 인삼이나 이런 특정한 식물들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지. 이걸 화학적인 걸로 이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질소 비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지. 여기 이제 얘네들이 죽죠, 사체. 똥 싸고 오줌 싸죠, 분뇨. 얘네들이 냄새 나죠, 암모늄. 이렇게 된다. 땅 속에 있으면 다시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 NO2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 여기도 이제 질산, 아질산이니까 여기도 역시 뭐가 작용할 거야? 질화세균이 작용할 거야. 질화세균이 작용해서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다시 이제 어떻게 된다? 다시 일로 돌아가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탈질소세균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얘네를 분해자라고 하죠. 그리고 생태계에서 여기 생산자 있죠? 소비자 있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해자가 여기 있죠. 분해자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뭐야? 탈질소세균. 탈질소세균이 뭐 하는 애야? 저렇게 이온물질로 있는 애들을 갖다가 이제 대기중으로 질소로 만들어줘. 결국은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 우린 이걸 질소의 순환이라고 하고 지금 적어놓기는 하지만 이 내용은 생명과학 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화학에서는 뭐만 다뤄지면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우리가 이제 식물
필수. 우린 얘를 뭐라 그러냐면 비료 3요소라 그래.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비료 3요소를 뭐뭐 있냐면 질소, 인산, 칼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소는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그 다음에 포타슘 이렇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소하고 칼륨은 뭐를 관련한다? 생장에 관련한다. 그 다음에 인산은요, 꽃하고 열매에 생식에 관련된 거지. 꽃 열매가 잘 맺혀져야지 우리가 어떤 식물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재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이 인성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인분을 뿌린 거예요. 사람 똥에 그게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을 퍼다가 그걸 갖다 이렇게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기생충. 우리나라가 지금 기생충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 옛날에는 기생충이 엄청 선생님도 기생충이 몸에서 크고 있는 거 그래서 약 먹으면 그죠? 나와요. 지금은 니네 1년에 한 번씩 기생충 약 먹으면 약이 좋아져서 걔가 죽어가지고 다 녹아서 나와서 안 보여. 근데 옛날에는 약이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약을 먹잖아. 약도 많이 먹어야 돼. 먹잖아? 그러면 안에서 죽어가지고 나온대. 너 아주 선생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 니네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오는 가락국수 알아? 그래서 그 가락국수를 선생님은 안 먹어요. 걔랑 똑같이 생겼어. 허해가지고 길게 수타면에 나오는 그 저기 면발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미끈미끈하게 생긴 애가 지렁이 한 3배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돼. 근데 하얀색이야. 그게 나와. 심지어는 다 안 죽어갖고 꿈틀거리고. 생각을 해봐. 똥을 싸는데 그 꿈틀거리는 애가 여기 똥구에 걸려있어. 오이씨 뭐야 이거. 잡아 빼기도 합니다. 와,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가 없어. 어렸을 때 그거를 내 몸에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선생님 그래서 가락국수를 먹지 않아. 근데 가끔 가락국수 먹다 보면은 걔가 좀 미끈거려갖고 그죠? 살아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면치기 하면 팍 해갖고 물도 튀기잖아요. 국물도 튀기지.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회충 같아갖고 그래서 가락국수를 못 먹어요. 그게 바로 옛날엔 그랬다. 근데 지금도 기생충이 가끔 있긴 있는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 다 녹아서 죽어서 나온다고. 안 보여.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다 보이더라고. 약이 좋지 못해서. 그게 이제 이 인성분 때문에 인분, 사람 똥을 밭에다가 이렇게 거름으로 줬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상추나 배추 뒤에 그 애벌레 그 기생충 알이 있는 거를 잘 안 씹혀지니까 그걸 먹어가지고 기생충 중에도 대표적인 기생충이 뭐냐면 요충이 있어. 요충은 이렇게 실처럼 생겼어. 가끔 요새 애완견들 많이 키우던 애완견들이 이 요충에 감염된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막 똥꼬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게 요충이거든. 사람한테 그게 있었어 옛날에. 그래갖고 유독 똥꼬를 많이 긁는 애들이 있었어. 그 요충에 걸린 애들이야. 이게 똥꼬 근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살을 파먹어요. 가려우니까 얘가 긁으면 이렇게 생기는 건 쪼개져. 얘 그래서 재생됩니다. 쪼개지. 그리고 살갗을 파고들어 버려. 엄청 간지러워.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엉덩이 긁고 다니는 애들, 걔는 100% 요충이네. 옛날에 기생충이 되게 많았어. 우리나라가 너무 깨끗해진 거지. 이번에 요새는 기생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 기생충이 나와가지고 깐느를 석권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비료의 3요소에 들어있는 인산. 그러니까 열매 잘 맺게 하려고 인성분이 들어있는 분뇨를 옛날에 거름으로 줬던 거다. 근데 이제 잘 자라게 하는 거는 질소하고 칼륨이야. 이 질소비료의 구성분이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그전에는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자연에 의존했던 애들이 누구야? 이런 애들을 갖고 있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의 식물들만 가능했던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하버부시야. 너무너무 중요한 반응이죠.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이게 양쪽 반응이야. 평형 반응이야. 평형 배웠죠 우리? NH3요. 자, 개수 맞춰볼까요? 2개지. 여기다 2 써주면 되죠. 2, 3은 6이지. 여기다 3 써주면 되지. 1이 생략된 거지.
우리 화학 양적 계산에서 1대 3대 2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부피비는 몰수비고 몰수비는 분자수비고 분자수비는 개수비고 그죠? 질량비만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되더라. 여기 이제 우리 그동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N은 3중 결합이고요. 분자 구조를 쓸 수 있어야 된다. H는 그냥 이렇게 된 것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된 거니? 암모니아가 이렇게 되더라.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부결합은 깨지고 부결합은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거에 관여하는 게 뭐라 그랬어? 최각전자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오비탈이 모양이라든지 방향이나 에너지가 같아야지 결합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버라는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걸 알아낸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해봤더니 얘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평형이 일로 가버리더라는 거지. 원래 평형 반응이 그런 거잖아.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생기면 일로 가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많이 얻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이 용기 안에는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인 거야. 이걸 분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게 실질적으로 암모니아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슈한테 부탁을 한 거죠. 공장장이야. 네가 한번 이걸 연구해봐. 어떻게 하면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 있는지. 그랬더만 이걸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이런 조건을 찾아낸 거지. 그래서 이름을 하버 보슈법이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운 고압이죠. 490, 200기압. 원래는 압력이 더 높으면 더 좋은데 200기압이 그때 당시에 맥시멈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용기가 깨져버리더라고요. 너무 압력이 세니까 용기가 깨져버리더라. 그래서 용기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원래는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잘 일어나야 되는 게 기본 원리인데 온도가 높아지게 된 이유는 얘네들이 그래도 부딪혀야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삼중결합인 N2가 깨져야 되잖아. 저게 깨지려면 온도가 좀 높아야 되더라. 그래서 400도 200기압이라고 하는 조건을 잡은 게 하버 보슈법.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뭘로 하게 된 거야?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죠.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질소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이제 식량이 증대가 되겠지. 식량 생산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을 기아에서 해방시켰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죠. 근데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지? 소외계층들이 있긴 있어. 우리도 뭐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시국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고 주변을 돌아다보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게 이제 바로.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인류를 갖다 기아로부터 해방, 식량을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아프면 얘기했던 그 옥수수 박사, 옥수수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어쨌든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된 게 바로 하버보슈법이고, 이 하버보슈법에 저 암모니아하고 수소가 반응해가지고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저 반응 그 뭐죠? 기체 반응에서도 많이 나온다. 양적 계산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개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온 그 10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야. 식량혁명과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는 500도씨 200기압으로 나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도 쓰게 되는 거야. 반응 속도를 빨리 가기 위해서 촉매도 사용하더라. 촉매까지도 좀 표현을 해놓읍시다.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했어. 식량 문제 해결했어.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뭐예요? 의류혁명이 나오죠? 의류혁명. 옷. 그죠? 결국은 얘는 이제 섬유의 발달이죠. 결국은 얘는 플라스틱이죠. 고분자.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너네 많이 들어봤어. 교복 바지 같은 교복 치마 뭘로 만드니? 폴리에스테르 들어봤죠?
그 전에 이제 천연섬유로는 면이나 변이나 뭐 이런 거 있어. 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니네 속옷은 면으로 입잖아요. 나일론으로 속옷 만들지 않습니다. 나일론이 최초의 섬유잖아. 나일론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흡수성이 없어. 습기를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속옷을 만들어 입었더니 막 다 짓물르는 거야. 피부병 생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속옷은 어쩔 수 없이 면을 쓸 수밖에 없었고, 면은 천연섬유잖아. 면의 단점들을 좀 알아둬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어쨌든 흡수성이지. 땀을 흡수하는 거. 단점들은 우리 거기 책에 많이 나왔죠. 뭐 있어요? 강도 약해요. 가격이 비싸. 그 다음에 밀도가 크죠. 천연섬유는. 구김에 약해. 그래서 면으로 돼 있는 애들은 다려 입어야 되잖아. 얼마나 귀찮아요. 빨아갖고 그냥 퉁퉁 뚫어갖고 말려서 입으면 되는데, 면은 말리고 나면 다 구겨져. 구긴 거 입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몇 딱 다 펴야 돼. 다림질하면서 불편하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흡수성 하나는 높아요. 그 다음에 환경 친화적이다. 땅속에다 파묻히면 잘 썩죠.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나일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막 100년 지나도 안 썩어. 그러면 이제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환경 오염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인데, 뭐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필기는 안 해줄 거야.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비교. 여기 이제 면이라든지 실크, 여기는 이제 뭐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이런 종류죠. 또 뭐 있죠? 나일론. 따로 적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머릿속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합성섬유는 질기고 가격 싸고 밀도가 작고 가볍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약한 거는 뭐 불에 약해. 물론 불에 강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불에 약해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질기죠. 장점이지, 질기거는. 근데 여기에 제일 문제점이 뭐가 없어? 흡수성이 없다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 니네 교복 바지나 치마 같은 경우 어떠니? 얘네들 폴리에스테르만 100%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땀을 흡수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니네 혼방이라고 들어봤지? 저기다 면을 섞는다고. 그러니까 면을 섞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탄력이 없어져. 그래서 꽉 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니? 요새는 유행이 갔나 그게? 한때 치마 막 줄여 입는 그런 유행이 있던데, 그래갖고 막 치마를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계단도 못 올라 이렇게 생기는 우리 학생들은 조금만 이러면 찢어져 버려 사람들. 왜 그러냐면 폴리에스테롤만 만들면 그래도 탄력이 있어요. 니네 트레이닝 바지 있지? 트레이닝복 이거 폴리에스테르야. 굉장히 편하지. 그래서 니네 그거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건 편해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편해. 근데 교복 바지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그 이유가 땀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면을 섞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없어져요. 탄성이 없어져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섬이 어디에다 활용할 건지, 뭐 바지로 입을 건지 속옷으로 입을 건지 그 활용도에 따라서 그 면의 그 퍼센티지를 좀 조절을 하기도 한다. 트레이닝복은 그냥 100% 폴리에스테르로 이제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합성섬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합성섬유를 이해하려면 일단 탄화수의 정리부터 해야 돼. 그래서 탄화수 분류부터 좀 잠깐 하고 합성섬유를 좀 들어가 봅시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니 한번 볼까요? 여기다 분류를 좀 해봅시다. 탄화수의 분류를 좀 해봅시다. 니네 이거 예전에 바뀌기 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들어있던 내용이야. 그래서 이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니네 대학교 가면은 대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유기화학이라는 파트를 배워요. 그래서 유기화학 파트에서 이거 분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면 좋긴 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탄화수라고 하는 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CH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야. 이거 주로 이제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있냐면 석유, 원유죠. 원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앞부분에 얘기했던 분별 증류를 하게 되면 이런 성분들을 원료 성분으로 얻을 수 있어요.
크게 탄화수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사수형 탄화수하고 고리형 탄화수를 나눌 겁니다. 사수형은 말 그대로 쭉 뻗어 있는 거고 고리형은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는 거지, 탄소화물이. 자, 사수형에는 이제 우리가 포화 탄화수라고 그래. 정리를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에 불포화 탄화수 이렇게 나누죠. 별거 없어. 이름이 좀 어려울 뿐인 거야. 포화탄화수는 그냥 탄소가 이렇게 4개 결합을 다 하는 거고, 불포화탄화수는 탄소가 이렇게 2중 결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3중 결합을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불포화탄화수라고 해요. 또는 벤젠고리까지 포함해서,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포화됐다는 이렇게 단일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포화는 2중이나 3중 결합, 다중 결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포화탄화수의 대표적인 애가 우리 알케인이라고 하는 일반식을 갖는 이름이야. 알케인의 일반식은 CN, HEN 플러스 E 이렇게 나타나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여기 N에다가 니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돼요. 1, 2, 3, 4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럼 어떤 애들이 있겠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알케인에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CH4가 있겠지. 2 집어넣으면 C2H6가 있겠죠. 3 집어넣으면 C3H8이 있겠지. 4 집어넣으면 C4H 10이죠. C5H12가 있겠지. 그 다음에 C6H14이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숫자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어졌을 때,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또는 분자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얘인가?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일반식 하나를 알아두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잖아.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애들의 일반 이름을 우리는 알케인이라고 하고, 전미어가 케인이 붙었지, 에인이 붙었지, 이인이.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헵테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이름이 있다. 근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일반식을 알고 여기다 1, 2, 3, 4를 집어넣으면 이런 화합물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탄화수의 대표적인 애들이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슬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 C3H8은 이렇게 되고, 사슬이니까 C가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H가 8개 붙으면 되는 것이죠. 실제 이렇게 생긴 게 프로페인이야. C 3개에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표현해. 다 할 수 있어야 돼. 6개도 쭉 연결해봐.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계산해보면 H가 1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식을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그런다? 포화탄화수 중에 알케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에인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탄화수는 2중이나 3중 결합이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름이 뭐냐면 알켄이라고 해. 또는 뭐 있어? 알카인이 있어요. 얘는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CnH2n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면 CnH2n-2 더하기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1, 2, 3, 4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중결합이 있으면 최소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부터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C2H4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죠. C3H6, C4H8, C5H10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은 뭐가 되겠어? 에텐, 프로펜, 뷰텐, 펜텐, 헥센, 헥텐, 옥텐, 노넨, 데켄 이런 식으로. 이름 그렇게 붙이는 거야.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카인이니까 이름에 이제 아인이 붙겠지. 얘는 어떻게 될까? 1을 집어넣으면 2부터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C2H3, 그 다음에 C3H4, C4H
6이네 6 그 다음에 C, 5, H 8 이렇게 되겠지. 얘네는 분자구조 안에 삼중결합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이런 애들 아인 붙으면 돼요. 얘는 액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펜타인, 헥사인, 헵타인, 옥타인, 노나인, 데카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그렇게 쭉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들이 있다. 얘네는 지금은 요렇게 표현된다라는 것 정도 이런 애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없는 거야. C2, H, 7 막 이런 애들은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안 들어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거 주어지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맞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일반식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심화 과정이야. 심화 과정. 이런 애들을 우리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탄화수소다. 이거는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 석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다. 그리고 얘네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아까 여기서 그냥 건너뛰었잖아. 의류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만들 때의 기본 재료.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면 단위체라고 해요. 그 단위체로 활용할 때 탄화수소를 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고리형도 포화탄화수소가 있고 여기에 불포화탄화수소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애가 사이클로 알케인이야. 똑같이 알케인이긴 한데 얘는 사이클로야.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연결된 거기 때문에 고리가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일반식이 어떻게 되냐면 CnH2n이요. 그러다 보니까 얘랑 똑같잖아. 사슬형의 이중결합이 있는 애랑 고리형의 단일결합이야. 이거 단일결합이야. 왜 그러면 이중결합이었던 애를 연결해갖고 고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뭐부터 나오겠니? C3H6 C4H8이겠죠? C5H10 뭐 이런 식이겠지. 얘 어떻게 생겼겠어? 삼각형이겠지. 얘 사각형이겠지. 얘 오각형이겠지. 뭐 이런 식이지. 이 꺾여 있는 부분에 다 탄소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탄소가 다 있는 거야. 그럼 탄소 주변에는 수소가 2개씩 붙어야 되는 것이지. 2개씩 붙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C3H6가 되는 거야. 이런 구조로 하는 거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고리형. 근데 이중결합 없잖아. 단일결합이라고 하죠. 이중결합이 있는 애를 풀어갖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얘는 단일결합만 있는 고리형이야. 이거 우리는 사이클로 알케인. 그러니까 얘는 사이클로 프로페인, 사이클로 뷰테인, 사이클로 펜테인, 사이클로 헥세인, 사이클로 헵테인, 사이클로 옥테인, 노네인, 데케인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사이클로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탄화수소는 고리형이면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이클로 알켄도 있겠지. 사이클로 알카인도 있겠죠. 잘은 안 나와요. 얘네들이 불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명한 벤젠이 있다. 벤젠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고리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있는데 우린 이거는 벤젠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1.5중결합, 2중결합도 아니고 단일결합도 아닌 1.5중결합 이런 정도로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결합은 어쨌든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에 포함시키는 거야. 이렇게. 얘 일반식은 C6H6다. 벤젠만 독특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탄화수를 분류할 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까지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고분자 물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